위대한 리더십은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빛나는 리더들의 지혜와 경험을 함께 나누는 시간, 더 인터뷰 고혜진입니다. 우리는 제도가 바뀌면 현장도 자연스럽게 달라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법은 바뀌었는데 왜 내 생활은 그대로일까? 오늘 만나볼 분은 이 질문을 비판이 아니라 수정으로, 주장이 아니라 조례 문장으로 답해온 분입니다. 30년 동안 지방의회 현장을 지키며 잘못된 제도를 고치고 작동하게 만들어온 전문가, 한국자치입법 전문가협회 박형규 회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방의회에서 30년 동안 있으면서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80곳을 지방의회 강의를 하고 또 행안부나 국회 강의를 할 만큼 지방의회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12월에 협회가 창립을 하셨다고 해요. 이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 회장직을 맡으셨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먼저 그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 회장이라는 무거운 중책을 맡아서 상당히 책임감과 함께 사명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창립총회를 12월 13일 했고요. 그 뒤 1월 16일 날 정도 했으니까 한 보름 지났나요? 한 달 정도 지나서 제부도에서 오크샵 해서 전문가들 모여서 그 크게 또 멋있게 정열적으로 워크숍 진행했습니다. 큰 행사를 치르고 오셨네요. 오늘도 이 페도라 중절모를 쓰고 오셨는데 이 자치입법 이 분야에서는 패셔니스타로 유명하다고 하세요. 항상 이걸 쓰고 다니시나요? 그 현직에 30몇 년 있으면서는 머리가 없어요. 저는 머리가 없어서 머리 벗으면 머리가 빠져 있는데 그때는 현직에 있으니까 모자를 못 쓰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퇴직하고 나니까 강의 다닐 때마다 이 중절모를 여러 가지 가지고 다니면서 하니까 또 나름대로 잘 어울린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고 오는데 다들 그래도 좋아 보인다고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은 참 그 회장님만의 스타일이 확실하신 것 같고 항상 좀 뭐랄까요, 열정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한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굉장히 스파르타식으로 하신다고 해요. 그 이야기 듣고는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저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없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한편으로는 강하게 하는가 보다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례, 자치입법 이런 거는 상당히 꼼꼼해야 되고 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정성을 많이 들이고 노력한 만큼 주민에게, 시민에게,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카리스마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은 저처럼 부드러운 남자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사실 일반 분들은 이 조례라는 게 어떻게 이게 프로세스를 가지고 입법이 되고 조례라는 게 어떻게 또 작용이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이거 국회에서 만드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좀 개념을 알려주시죠. 참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네. 오는 6월 3일 날 뭐 하는지 아십니까? 지방선거 말씀이시나요?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을 잘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 4대 선거에서 당선되는 분들이 그분들을 잘 뽑아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 교육이 잘 받고 능력이 있고 훌륭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 교육이나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국회에는 법을 만들고 지방의회는 자치 법규, 조례와 규칙을 만들어서 지방의 법을 만드는 거죠. 법의 범위 내에서 하지만은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자치법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면 우리 시민의 삶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시민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나아지려면 우리 시민도 함께 참여하고 의원들이 어떤 사람이 당선될 것인가 그것도 가장 중요하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잘 선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에도 좋은 조례가 있고 나쁜 조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조례가 뭘까요?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고 지방의 법이라는 것은 자치법규, 조례와 규칙을 말하는데 좋은 법과 나쁜 조례라고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요. 좋은 조례라는 거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 시민에게 그 혜택이 가는 조례, 이런 거를 도움이 되는 조례할 것이고, 악법이라고 한다면 어떤 그 제약을 가거나 또는 규제를 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 법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권리제한 의무부가 벌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조례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네. 그래서 도민에게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조례를 잘 만드는데 그것이 법이 개정되거나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개정되지 않으면 나쁜 조례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어떤 시대에 맞춰서 개정이 되고 또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거는 전부 다 좋은 조례라고 볼 수 있겠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개정이 안 됐다는 거는 나쁜 조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좀 다른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좀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조건이 있다면 한 3가지 정도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째는 좋은 조건의 조례였던 시민의 아까 현장 답사 하라고 했잖아요. 현장 답사를 먼저 해봐서 주민의 욕구가 뭔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많은 데에 가서는 장애인들에게, 노인들에게 많은 곳에는 노인들 의견을 듣고, 두 번째는 이게 권리제한 의무부가 벌칙이 지방자치법, 지방조례는 권리제한 의무가 벌칙은 법무에 유의미한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 그 법을 알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예산 이게 수반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시행하는데 문제점 없는지, 그래서 간담회도 하고요. 그런 절차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방의원들은 입법에고도 의무사항이 없어요. 네. 왜?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간담회도 하고 그런 의견 수렴도 하고 할 필요가 있지요. 그러면은 표현을 좀 바꿔볼게요. 나쁜 조례가 아니라 실패한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굉장히 따라하는 조례도 많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조례. 지방의원들이 지금 의회가 30년 지났잖아요. 30년 지났으면 이제 지방의회 의원님들 수준도 그렇고 국민들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이 조례를 교육을 받은 사람들, 훈련된 사람들,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지원하는 사람들, 공직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례가 왜 만들어야든지, 어떤 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든지, 이걸 만들므로써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갈 것인지, 그 다음에 이 혜택이 감으로써의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그런 피드백도 해보고요. 제가 궁금한 게 많은데 입법을 잘 하려면 어쨌든 중요한 요소들이 충족이 돼야 될 텐데 이번에 만드신 그 한국자치입법 전문가 이런 협회의 역할은 또 뭔지, 전문가들의 역할은 뭔지 참 궁금합니다. 그 참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요. 지방의회 설립한 지 91년부터 30년이 넘었는데 36년째 가는데 그것에 대한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인력, 그 다음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인력에 따른 교육을 받고 또 조례, 행정사무사 회의 운영, 의원님들 하는 역할이 뭐예요? 조례 심의하거나 행정사무감사하거나 예산 심의하는 부분이 3개가 주요 축인데 그거를 갑자기 당선돼서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교육을 받아서 조례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과정에 의해서 제정을 되고 또 이 효과가 어떻게 발휘되는지 이런 교육을 받으실 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예산 심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단순하게 숫자 노름이 아니라 이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왜 이 예산을 얼마를 세워야 되는지, 이 예산이 어떻게 주민에게 쓰여졌는지, 또 그게 필요한지 안 한지를 피드백도 해봐야 되고요. 네.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죠. 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업무 보고 하면서 또는 이 정책이나 이런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데서 정책으로 시행했을 때 문제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그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도 세우고 네. 이렇게 하려면 의원들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이 자치법 전문가협회가 그러한 기본 과정들도 교육을 하지만 그런 거를 교육시켜서 의원님들의 기초적인 걸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이거를 공무원, 의원,
그다음에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와서 많이 듣고 사실은 그런 교육이 된 분들이 지방에도 선출돼야 되고 시민단체에서도 지적을 할 수 있고 공직자들 요즘 정책지원관들 모집해서 합니다만 정책지원관들이 그 2분의 1 도의원 시의원 수의 2분의 1을 정책지원관이 있는데요. 그분들도 이러한 교육을 받고 할 수 있게끔 자격증 과정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교육시키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주 뜻깊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 명의 이 자치법 전문가를 길러내시는데 얼마만큼의 시간 보세요? 17주를 3시간씩 하고 있는데요. 제가 원래 처음 만들었던 그 생각, 의도와 목표 달성은 한 60, 70%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라도 조례가 뭔지, 그 다음에 조례를 어떻게 제정한지 개정하는지 A부터 Z까지 또 그 다음에 예산도 심의가 마찬가지죠. 예산 편성은 언제부터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왜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해서 예산이 사용되는지 그 피드백도 오고 평가하는 과정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회의 운영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지방의원들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회의하는 요령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쟁점이 있을 때 갈등 관계가 있을 때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공직자나 의원들이 이런 트레이닝이 돼 있으면 갈등 관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떤 논쟁이 있을 때 그 해결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잘 해결되고 교육받은 분들이 있으면 어떤 대안도 만들어내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가 좀 쏙쏙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치 입법 전문가로서 회장님의 좀 입법 노하우를 함께 들여다보는 코너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2가지 선택지를 드리면 거기서 한 가지씩을 선택을 하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하루 종일 이것만 해야 된다. 1번, 하루 종일 책상에서 조례 문장 고치기. 2번, 하루 종일 현장 돌며 민원 듣기. 어느 거 하나 선택하기보다는 조례를 만들 때, 제정할 때, 개정할 때 간담회, 현장을 통해서 방문하고 간담회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만이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개를 겹쳐서 해야 된다. 현장 방문해서 의견 듣고 그래야 좋은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돼요, 회장님. 하나만 고르셔야 돼요. 자, 둘 중에 하나만 고르신다면? 현장 방문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빠르게 다음 질문 드릴게요. 자, 당장 하나만 먼저 해야 합니다. 1번, 나쁜 조례를 고치는 것. 2번, 없는 조례 새로 만드는 것. 그 법이 개정됐는데 고쳐지지 않았거나 정책이 바뀌었는데 안 바뀌었거나 그런 것이 나쁜 조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나쁜 조례를 먼저 개정하는 거나 수정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 자, 첫 번째, 자치입법 전문가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자, 1번, 이론을 아는 사람. 2번, 고쳐본 사람. 이론만 한 사람 탁상행정하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분이 많아요. 그래서 고쳐보고 현장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자치법 전문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만 고르신다면? 그렇다면 고쳐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드려볼게요. 자, 이 중에 더 위험한 상황은 1번, 조례가 없는 상태. 2번, 아무도 관심이 없는 조례 상태. 조례가 없는 거라는 거는 성문법, 불문법이라 하듯이 법이 없이도 갈 수 있지만은 조례가 없어도 우리나라는 돌아가요. 그러나 아무도 안 보는 조례라는 거는 관심이 없다는 거는 법이 있는데 내가 해당이 되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는 거는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관심이 없다는 거는 국가적으로도 좋은 게 아니고요. 안 보는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민들이 관심 가져야 지방의회도 발전하고 내 삶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보는 조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이 사랑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부분에 더 보람을 느끼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자, 1번, 조례 한 줄이 깔끔하게 정리된 날. 2번, 강의 끝나고 사람들의 질문이 쏟아지는 날. 강의를 지방에 한 243개 중에서 180여 곳을 강의를 했고 또 대학에서도 오랫동안 강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1999년도인가 98년일 텐데 경기도 공무원 대상으로 한 500명을 대상으로 강당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딱 아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잠을 청하는 사람이 한 3분의 1이 됐을까요? 그래서 99년도니까 벌써 30몇 년 전이지요. 뭔 생각을 했냐면
어느 강의를 하든 누가 강의를 듣든 절대 주무시지 않는 강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누가 강의를 듣더라도 도움이 되는 강의, 주무시지 않는 강의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강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이 많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더 보람을 더 느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밸런스 게임 통해서 역시 이게 자치입법과 조례를 또 어떻게 진지하게 대하시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입법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새삼 와닿았고요. 자, 이번에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회장님께서는 1990년대 초에 이미 지방자치 부활 시기부터 30년 동안 경기도 의회를 현장을 지키신 산 증인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자, 이 30년 동안 지방의회 규모가 커졌잖아요. 그만큼 우리 시민의 삶도 같이 커졌나요? 1998년부터 민선자치단체랑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98년을 지방자치 원년이라고 보신 분도 있지만 저의 경우는 지방의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원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30몇 년, 36년 이 정도 됐는데요. 제가 볼 때 하드웨어는 그 정도 왔지만 소프트웨어, 법적인 뒷받침이나 어떤 제도적인 건 안 됐다고 봅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드리고 싶어요. 외형. 하드웨어는 갖춰져 가고 있고 시간이 가는데 소프트웨어 즉 말하면 지방에 30몇 년 가면서 지방자치법도 몇 번 개정됐습니다만 그 소프트웨어가 실질적으로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지방의회 의원님들이나 그 시민단체나 이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의원에 당선되더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서 또 이론적으로 기초 단계, 심화 단계 이런 그 고급 단계까지 사람별로 좀 달리할 수 있는 선택에서 그런 교육 시스템이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의회에서 지금 합니다만 누구도 그런 이야기가 그전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행정안전부에 지방의회국을 설치하자는 겁니다. 즉 국이 없고 관은 있어요. 뭐 무슨 과 있는데 즉 말하면 국이 설립돼서 지방의회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도 중요하지만 지방의 243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역할을 중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또는 교육적으로 누군가는 나서서 컨트롤하고 역할도 하면서 바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제도를 바꾸면 요즘 방송에 나오는 문제점들이 많이 없어져요. 근데 그 제도를 안 바꿔 30년 오다 보니까 계속 방송에 나오는 그 해외 연수라든지 그 지방의 문제점들이 나오는데요. 그걸 제도로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드웨어는 많이 왔지만 소프트웨어를 관심을 갖고 바꿔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회장님 2022년도에 법 개정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정책 지원관도 좀 뽑고 주민 참여 조례도 늘었는데 아직도 의원들은 일을 안 한다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국민들은 저 사람들 일하는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시스템의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인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30년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갈등 관계도 많이 받고 의원 개인의 애로사항도 많이 받지만 의원들은 본인들 나름대로 매우 힘들게 바쁘게 생활합니다. 그렇지만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갈등감이 줄어들려면 교육을 받고 또 이런 회의 운영이나 진행에 대해서 대안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갈등도 줄어들 수 있는 것처럼 조례나 행정사무함사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이론적이도 배우고 정책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그렇게 잘할 수 있게끔 교육을 받은 사람하고 받지 않고 내 주장, 나의 권리, 나의 지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르듯이 그런 부분을 교육을 받고 할 수 있게끔 변해가야 된다 보고요. 이런 조례를 어떻게 만드는지, 왜 필요한지, 이 조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를 알아야 되듯이 시스템의 문제라고 봅니다.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요즘 공천 시스템도 나왔지만은 네. 그런 것도 다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거 획정에 관한 것도 있고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이미 결정돼 있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연말 안에 선거 획정이 돼 있어서 각 시도별로 시군별로 시군 의원을, 시도 의원을 몇 명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 결정되어야만 되는 시기인데 아직 결정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인구수에 따라서 늘어나는데 제도적으로 국회부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안 됐습니다만 그것이 제도적인 거를 반드시 여러 가지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바꿀 부분이 가장 큰 부분 중에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보완돼야 될 점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선거가 확정돼서 경기도에 156분이 의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네. 서울도 110 몇 분 계시고 의원이 총 몇 분이 선출되는지 시군에 몇 명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게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산 같은 경우 인구가 20만 넘어가는데 의원수가 7명이에요. 처음 91년부터 지금까지 7명인데 다른 시도 10몇만, 20몇만인데 의원수가 10대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주민의 대표로서의 그 대표성이 안 맞습니다. 네. 인구가 몇십만인데 의원이 10몇 분 있고 그 똑같은 인구수인데 의원수가 7분이라는 이거 헌법소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이번에 지방자치학회에서 발표를 합니다만 제도가 누가 관심 갖고 있으면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좀 권한이 특권이 아닌 주민의 혜택으로 모두 좀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통한 이 실력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맞죠, 회장님? 네, 맞습니다. 네. 더불어서 조례는 멀리 있는 법은 또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 앞에 골목과 또 내 지갑의 무게를 결정하는 가장 실질적인 무기라는 점을 좀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간단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박경규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생활을 위한 조례의 의미와 그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하드웨어에 걸맞는 소프트웨어를 갖출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 편에서 인간 박경규의 인생 장면들과 함께 그가 설계하는 자치입법의 미래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